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막혀있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복잡한 외교 지형도 속에서 북한 트럼프 타워 같은 상상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페이스메이커 자처한 한국, 남북 경협, 새 물길 열까. 국제무대의 숨은 외교 전략과 경제 코드를 날카롭게 풀어주실 반길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의미를 남겼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국민주권 정부의 외교 기조인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퍼즐을 잘 제시를 했고 이것을 나름의 성과를 갖고 안착을 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안정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같은 방향으로 공조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정상외교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첫 단추를 잘 꼈고 이제 앞으로 좀 나머지 단추들을 어떻게 껴 나가야 될지 많은 과제들도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 동맹 현대화였습니다. 이 한미 동맹과 현대화 이 단어를 같이 붙인 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우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는 한미 동맹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맹을 지금까지 갖고 왔던 미국이 동맹이 좀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메시지 속에서 한미 동맹도 현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네. 한미 동맹은 1953년에 체결돼서 70년 이상 돼서 나름의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역할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보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 그걸 지렛대로 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하고 번영을 이루는 데 핵심 축이었거든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이 동맹이라는 개념을 한미 동맹 포함해서 미국 우선주의 거기에 맞춰서 바꾸고자 하는 이제 미국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여러 동맹들이 안보 환경도 바뀌고 국제 정치도 바뀌고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동맹도 그 환경에 따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주문을 하는 성격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여러 동맹을 하고 이제 연결 관계를 맺으면서 너무 돈을 많이 썼다. 그리고 그 동맹국은 수혜만 입고 실제적으로 한 건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동맹으로서 분담을 하라고 굉장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 동맹국 대상으로도 국방비 5% 증액이라는 합의를 받아냈고 네네. 그게 첫 번째 있습니다. 비용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해외 배치된 미군에 대한 역할을 재조정하겠다는 게 있는 겁니다. 즉 해외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미군이 배치 많이 돼 있는데 그 배치된 미군을 내가 목표에 맞게끔 써야 된다라고 해서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에서 임무할 수 있을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과 연결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동맹국이 동맹국 내에서의 국가 안보는 그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비중을 높이고 플러스해서 미국이 원하는 공간과 시기에 그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국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역할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서 주문하는 성격도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맹 현대화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상회담 중에 이 주한 미군 기지 소유권에 대한 언급을 잠깐 또 반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거 역시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방향에 있어서 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동맹 현대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소유권 문제는 앞서 첫 번째 비용 문제하고 두 번째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그다음에 세 번째 그 한국군의 역할, 이게 우선적으로 따지면 1, 2, 3순위로 사실 비중을 갖고 있는 얘기예요.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militarily. They would say, but we gave you land. I said, no, you didn't. You lease us land.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giving and leasing. And maybe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You know, we spent a lot of money building a fort, and there was a contribution made by South Korea, but I would like to see if we could get rid of the lease and get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a massive military base. 주한미군 기지하고 연결돼서 트럼프가 실제로 이제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1기 때. 그러면서 주한미군 기지 보고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는데 일부 한 95%를 한국이 내고 미국이 5% 정도 부담한 건데 왜 그거 다 5%를 왜 부담했냐는 식으로 따졌거든요.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더 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유세 기간에도 바이든 행정부하고 타결했던 액수의 9배 수준의 그 분담금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된다라는 의제를 간접적으로 비친 것이죠, 사실. 그래서 앞으로 후속 과제가 이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네. 최대치 한국도 마찬가지로 최대치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서 2차 협상에 박차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맹 현대화가 이제 미국이 제시하는 용이라면 국민주권정부에서 제시하는 용어는 미래형 그 전략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미래형 전략 동맹하고 동맹 현대화가 다른 길을 걷지 않고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야겠네요. 공조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뭐 좀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시면 저는 뭐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말씀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어떤 협력을 더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그 북미 회담을 살펴보면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됐지만 그 이후에 또 하노이 회담은 좀 결렬된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앞으로 이런 회담들이 잘 성공리에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좀 맞춰갖고 그 조건들을 좀 생각해봐야 될까요? 회담 성사를 위한 조건을 따져보기 위해서 2018년, 19년 트럼프 1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쉬워졌는지 더 어려워졌는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북핵 고도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무장 상태가 2018년, 19년 당시보다 아주 현저하게 신장이 됐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갖고 있는 폐, 즉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두 국가를 상대로 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다. 그게 이제 협상영장으로 불러오는데 더 어려워진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북한에게 강력한 후견인이 생겼다. 그게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하고 전략 거래를 통해서 정찰 위성도 도움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도 사실은 거의 무력화시킬 정도로 경제적인 협력을 하고 있고 파병을 통해서 돈까지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국가하고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의 파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게 있고 세 번째는 김정은이 2018년, 19년 북미 회담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다. 그래서 그 교훈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노이 결렬 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많고 따져봐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협상장으로 불러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런 거 따지면은 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미 트럼프 1기 때 협상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협상을 하려고 했던 의지를 비중으로 따지면 5대5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7 정도 되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한 3 정도 되는 거예요. 7대3 정도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김정은은 가진 게 많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같은 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익의 어떤 그 파이가 균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7대3 정도로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올려면 많은 것을 줘야 된다. 그래서 네. 북한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근데 많은 것 중에 미국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더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오겠다는 의지를 높였다는 측면, 그 부분은 분명히 북한도 주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한반도 평화 정책과 비핵화 발언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허망한 망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만 정작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어땠다 뭐 이런 반응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이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직거래를 하고 우리만 이제 패싱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혹시 미국의 니즈가 이렇게 크다고 해서 좀 그럴 가능성도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한국을 패싱한 북미 직거래가 한국이 막아야 될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안보 이익 포함해서 한국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직거래 가능성이 미국발 직거래 가능성도 있고 북한발 직거래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미국발 직거래 가능성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특성상 양자 담판을 원하거든요. 양자 담판하는 데서 삼자가 와서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에게도 본인이 양자 담판을 하려고 하면 얘기 안 하거나 그냥 배제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담판에서도 푸틴을 먼저 만났잖아요. 네. 막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양자 담판을 중요해서 삼자를 패싱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한반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미국발 북미 직거래의 어떤 리스크고요. 북한발 북미 직거래 리스크는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이니 핵 보유를 하지 않은 한국은 포함할 필요도 없다는 식의 이제 논리를 계속 가져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망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비핵화가 망상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특정하면서는 비난을 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을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통해서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북미 직거래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북미 직거래 가능성은 높은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페이스메이커로서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한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각인시킨 거거든요. 네. 저의 반역으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트럼프에게도 별로 좋은 수가 아니다. 한국의 역할이 있어야지 피스메이커로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공조의 공식을 만들어서 패싱되지 않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계속 돼야만 한국이 패싱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한 장치를 어느 정도 좀 마련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기본 공식은 마련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목표가 동기화됐어요. 목표가 일치된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이 그걸 이제 목표를 일치시킨 게 있어요. 그걸 네. 계속 비핵화라는 목표를 가져왔었는데 양국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이어가느냐 안 이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목표를 일치화시킨 게 있고요. 네. 방법을 방법을 일치화시킨 게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있어서 외교와 소통을 강조하겠다. 그 일치한 거예요. 그 정상 외교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외교와 소통으로 풀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와 방법을 동기화시켰다. 그거는 한국을 패싱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거를 좀 더 고강도로 한국 패싱 방지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10월 에이펙도 잘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우리 한미 양국은 이번에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에 공감대를 좀 어느 정도 형성한 것 같은데요. 과거에 뭐 일괄 타결식 방식이 좀 교착을 가져온 전례와 달리 이번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방식은 북한을 좀 협상 테이블로 보다 유연하게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 내놓는 3단계 이제 북한 비핵화 방안이 있죠. 동결하고 그 다음에 감축을 하고 폐기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럼 어떤 방안이 아직 갖고 있지 않아요, 미국은. 그래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어느 수준에서 공조할지는 이제 앞으로 숙제로 이제 남겨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비핵화의 뭐 장점이라면 시작 단계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좀 북한에게 부담을 좀 덜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물론 지금 상황으로도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목표가 좀 낮기 때문에 네. 좀 시작은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안보 이익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하면 단계적으로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원상복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게 장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할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 처음에 그 동결 수준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선 핵 군축 회담으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하게 하는데 전략적으로 북한에겐 유리한 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미국하고도 아주 공조를 잘하는 그 목표의 방향성을 공조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합의를 했는데 계속 많이 어겨왔어요. 어겨왔을 때 이거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스냅백 조항이라고 하는데 스냅백 조항을 어떻게 삽입 포함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고 네. 그리고 단계적 비핵화의 해법이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게 이제 귀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살리되 경제할 지점을 잘 살피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최근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러우 종전 협상을 두고 이 트럼프 행정부와 좀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가 앞으로 남북 대화나 뭐 북미 대화 복원 시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상당한 변수가 있고요. 근데 그 변수에서 그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입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협력의 그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러시아가 이기면 북한이 지금 파병까지 통해서 사실은 러시아에 직접 관여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승리하면 승리의 지분을 북한도 챙깁니다. 그 같이 챙기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와 동맹의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국가와 외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의 파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협력하고자 하는, 외교를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별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하나의 옵션이 있고, 만약에 러시아가 진다. 그럼 러시아가 지면 러시아가 잃게 될 외교 이익, 안보 이익이 클 거거든요. 네. 거기에 북한의 이익도 같이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느슨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느슨해지면서 생기는 외교의 전략적 이익의 필요성을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멘텀이 더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승부로 끝나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생길 겁니다. 국제 안보 환경,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줄 수 있는 뭐 당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외교의 접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과 동시에 중국의 특사단을 파견해서 외교적 균형에도 좀 공을 들인 모습이었는데요. 중국과의 외교적 친밀도는 이 남북 대화에 더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좀 북한을 자극해서 상황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될지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이제 그 국제정치 역사를 살펴보면 북한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한국이 중국과 수교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에 굉장히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중국하고도 설린 외교를 한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가 북한에게 초유의 외교적 관심사항일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갖고 있는 핵 국가로서의 지위가 강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중국에 의지하려는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 지금 저는 이제 북한이 추구하는 지금의 전략을 하이퍼 전략이라고 하는데 핵 무장국이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 무대에서 전략적 외교적 영향력을 굉장히 극대화하려는 거거든요. 그런 기조하에서 중국은 일정 부분 연대가 필요하겠지만 중국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있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동등한 수준의 동급 국가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과 중국의 연대의 그 강도가 과거 정말 핵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한국이
중국하고 외교 접점을 가졌을 때 가졌던 외교적 충격 상황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하이퍼 전략을 고려한다고 하면 중국하고의 접점이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中朝友谊源远流长，两国都是共产党领导的社会主义国家，有共同的理想信念和奋斗目标。面对变乱交织的国际形势，中方愿同朝方加强战略沟通，密切交往合作，深化治国理政经验交流，有力推动各自社会主义事业向前发展。 共同促进地区和平稳定和发展繁荣。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합니다. 뭐 남북, 한미, 한중, 북미, 북중, 뭐 러시아까지 정말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외교 지형 속에서 이 한국이 좀 그래도 중심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따져보려면 지금 뭐가 바뀌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제 질서가 너무 바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사실은 질서적으로 따지면 최대 도전의 직면에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파로 다 많은 국가들이 바뀌고 있어요. 미국도 과거의 미국이 아니고 북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북한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6.25 전쟁 이후에 가져왔던 외교안보 전략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축의 외교안보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강이라고 스스로의 힘을 키워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자강, 그리고 동맹. 그 두 축이었다고 보면 이제는 다층화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강, 동맹, 이어서 소다자 외교안보. 소다자 외교안보는 한미일 그 소다자 외교 협력이 있을 수도 있고 한중일 외교 협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네. 유럽하고의 연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축에 기반한 다측 외교안보 전략을 해야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작은 곳곳에서의 국제적인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균열들을 막아내면서 안보 이익도 지키고 경제 이익도 지키고 번영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북한의 트럼프 타워를 꼭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골프를 한번 쳐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금강산 관광이나 예전에 뭐 저희 개성공단 이런 사업들이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 좀 조성이 될까요? 먼저 이번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칭찬 외교식으로 트럼프 월드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은데 얘기하니까 좋잖아요. 네. 그 도움이 될 거고. 그 칭찬 외교, 즉 띄워주기를 한 측면이 있는데 띄워주기가 바로 실제적 성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또 중간에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이 북한하고 외교를 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 이후에는 또 경제협력까지 염두에 둔 여러 가지 기대 섞인 메시지를 낸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북한의 반응,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거리를 두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처음에는 거리를 두다가 언젠가는 경제협력이든 아니면 소통에 나선 그 과거에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추동시키느냐가 이제 과제로 남아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해 왔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합의를 위반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어떻게 잘 마련할 것이냐 제도적으로 그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3자에게 어느 정도 역할을 이제 만드는 것. 남북 경협을 하더라도 3자가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서 이 합의가 존중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 혹은 모니터링 장치 역할을 이제 부여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고 근데 다만 이 3자는 한국과 북한의 입장을 균형되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참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행위자를 확대하는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합의를 위반하게 되면 감내하게 될 손해를 좀 구체화해서 적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락사무소 막 폭파시켰잖아요. 네. 북한이 손해받은 게 손해가 뭐 있냐라고 따지면 그건 우리나라 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북한 손해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이 직면하게 될 손해를 좀 구체화해서 어떻게 그 합의문에 담던지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 정세에 따라서 굉장히 좀 역학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북 경제 협력은 국제 제재 완화와 직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재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제재를 지금 하는 방향은 마구 그냥 강화만 할 수 없잖아요. 협상으로 하려면 약화시키는 모멘텀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사실은 손해를 보는 이 강도도 약해진 상태고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제재 완화만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재를 완화를 하려고 하면 쉬운 것부터가 뭐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제재가 사실 한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독자 제재, 네. 그다음에 소다자 제재, 즉 유사 입장국끼리 모여서 하는 제재,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전방위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독자 제재부터 푸는 게 약간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자 제재 완화부터 하고 북한의 반응을 보고 북한이 거기에 잘 따라주는 것 같더라면 소다자 제재와 국제사회의 북한의 반응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호응이 아니라 정반대 길로 가면 그 제재를 다시 강화시키는 이런 것도 제재 완화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식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전문가들과 다수의 연구기관들은 이번 남북 경협 협력의 문이 만약에 다시 열린다면 이것은 단순한 관광이나 공단의 협력을 넘어서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광물, 또 자원산업으로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이 경협의 어떤 새로운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지금 경제안보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제와 안보가 연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되니까 안보적으로도 무리한 수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게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과거의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경제 협력까지 이루어져야지 그게 안보적으로 무리한 수를 두지 않게끔 구속하는 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서방 진영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광물같이 북한이 갖고 있는 상당수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구 사회가 재편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한된 수준의 동북아 글로벌 공급망에 북한을 포함시키면,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 의존 기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북한 입장에서도 너무 소모가 크기 때문에 깨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의 협력을 뛰어넘는, 그래서 경제적 상호 의존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까지 경제 협력의 모멘텀이 온다면 그것까지 구상해 볼 수는 있겠죠. 결국 북한도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많은 논의들 끝에 결국은 그런 쪽으로 수렴해 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큰 물결의 변화는 아주 작은 파동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번 외교의 한 걸음이 이 남북 경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자천 한국, 남북 경협 새 물길 열까. 복잡한 외교 지형 속 숨은 전략과 남북 협력의 미래 비전을 신박하고 날카로운 통찰로 풀어주신 반기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